지혜로운 쾌락주의자 에피쿠로스에게 배우는 평온한 삶의 기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열면 끝없이 이어지는 피드를 스크롤하고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더 빨리, 더 높이를 외치며 소진될 때까지 달립니다. 손에 쥔 건 분명 늘어났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은 점점 더 황량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더 불안하고 더 공허한 걸까요? 이런 질문을 품고 계신 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한 사람이 있습니다. 2300년 전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피쿠로스. 혹시 에피큐리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오늘날엔 미식가, 고급 와인과 사치를 즐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피쿠로스를 방탕한 쾌락주의자로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 에피쿠로스의 삶과 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추구한 진정한 쾌락은 뜨거운 자극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이 없는 고요한 평온의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에피쿠로스의 삶과 사상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는 기원전 341년 아테네의 식민지였던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가 철학에 눈을 뜨게 된 계기가 참 독특합니다. 14살 때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의 책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려 했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답니다. 그때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생각했죠. 선생님도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싶다. 이것이 그가 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18살에 아테네로 건너가 2년간 군 복무를 했고 잠시 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 철학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철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32살, 그는 레스보스 섬의 미틸레네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급진적인 사상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반발을 샀고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람프사쿠스로 옮겨가 학교를 세우고 5년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6년 35살의 나이로 아테네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그는 운명적인 결정을 하나 내리는데요. 아테네 외곽에 정원이 딸린 집 한 채를 구입합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에피쿠로스의 정원입니다. 이 정원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혼란에서 벗어나 서로를 지지하며 평온한 삶을 함께 꾸려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 여성과 노예는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고 파는 물건 취급을 받던 시대였죠. 그런데 에피쿠로스의 정원에는 여성도, 노예도, 심지어 창녀까지도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오직 이성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받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피쿠로스를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저 방탕한 놈이 여자들과 노예들과 뒹굴고 있다고요.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 아니라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정원의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방황하는 나그네여, 여기야말로 당신이 머물 진정으로 좋은 곳이오. 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곳에서 35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는 300편이 넘는 저술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무신론으로 여겨져 극심한 공격을 받았고 많은 저서들이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라는 학자가 기록한 3편의 편지와 40개의 금원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로마 시인 루크레티우스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자세히 정리해 놓았다는 겁니다.
말년에 에피쿠로스는 요로결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4일 동안 괴로워하다가 기원전 270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참 인상적입니다. 육체의 고통은 극심하지만 정원에서 친구들과 나눈 즐거운 기억들이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철학을 몸소 실천했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고 가야겠죠. 오늘날 에피큐리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음미하고 비싼 음식을 즐기는 미식가의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 에피쿠로스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정원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된 건 소박한 빵과 물이 전부였습니다. 에피쿠로스에게 사치란 아주 가끔, 정말 특별한 날에만 누리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치즈 한 덩어리를 진수성찬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치즈 한 단지를 보내주게나. 내가 성대한 향연을 버릴 수 있도록.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에피쿠로스 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진지한 표현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소박하게 살았을까요?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결핍에 따른 괴로움이 제거되면 간소한 식사가 사치스러운 식사와 똑같은 쾌락을 가져다 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소박한 빵 한 조각이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만큼이나 큰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소에 호화로운 음식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음식이 없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평소 소박한 식사에 익숙해지면 건강과 마음의 평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주 가끔 맛보는 치즈 한 조각에서 누구보다 강렬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자족의 지혜입니다. 쾌락을 극대화하는 계산된 기술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늘 더 많이, 더 자주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더 비싼 차, 더 큰 집, 더 맛있는 음식. 하지만 그렇게 살수록 만족의 기준점은 계속 올라갑니다. 어제 행복했던 수준으로는 오늘 행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에피쿠로스는 이 함정을 230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본 겁니다. 그는 행복의 출발점을 더하기가 아닌 빼기에서 찾았습니다. 허기라는 기본적인 고통을 없애주는 소박한 것들에 감사하는 것. 여기서부터 진정한 쾌락이 시작된다고 본 거죠. 이건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쾌락을 가장 현명하게, 지속 가능하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요? SNS를 열면 보이는 화려한 삶들, 최신 스마트폰, 명품 가방, 해외여행. 우리는 그것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들이 당신의 근본적인 불안과 고통을 해소해 줄까요? 에피쿠로스는 소박함에서 쾌락의 출발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행복의 정의 자체를 급진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무언가 좋은 것을 얻는 것, 새 차를 사거나 승진을 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뭔가를 더하는 거죠. 하지만 에피쿠로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최고의 쾌락은 무언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의 목표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 둘째, 아포니아, 육체의 고통이 없는 상태.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인간은 최고의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나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동적 쾌락과 정적 쾌락으로 나눴습니다. 동적 쾌락이란 뭘까요? 목이 타들어갈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의 짜릿함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음식의 맛. 이런 순간적이고 강렬한 느낌이죠. 반면 정적 쾌락은 뭘까요? 그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어 더 이상 물을 찾지 않아도 되는 고요하고 충만한 상태 그 자체입니다. 배가 부르고 목이 축여지고
몸 어디에도 불편함이 없고 마음에도 불안이 없는 상태. 에피쿠로스는 바로 이 정적 쾌락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장 높은 차원의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적 쾌락은 찰나입니다. 금방 사라지죠. 갈증을 해소하는 그 순간의 시원함은 몇 초면 끝납니다. 하지만 정적 쾌락은 지속됩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 평온한 상태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요. 동적 쾌락을 끝없이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자극, 더 큰 흥분을 원하게 되고 결국 충족되지 않는 갈증만 커지는 거죠. 반면 정적 쾌락, 즉 평온의 상태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상태에 이르기 위해 욕망을 세 가지로 나누어 관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첫째,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욕망. 음식, 물, 잠자리처럼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고 쉽게 만족될 수 있는 욕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관계도 포함됩니다. 피상적인 인맥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 말이죠. 이런 욕망들은 소박하게 채워야 합니다. 둘째, 자연스럽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 맛있는 음식, 좋은 집, 편안한 옷. 삶을 조금 더 즐겁게 만들지만 없다고 해서 고통스럽지는 않은 욕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쓰는 스마트폰이 완벽하게 작동하는데도 최신 모델을 갈망하는 마음. 이런 욕망은 경계해야 합니다. 가끔 누리되 의존하지 말아야 하죠. 셋째, 헛되고 공허한 욕망. 부, 권력, 명예처럼 끝이 없는 욕망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수에 집착하거나 오직 직함만을 위해 직장의 사다리를 오르는 일. 이런 욕망은 충족되어도 더 큰 갈증과 불안을 낳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이런 욕망은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에 이르는 길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욕망은 소박하게 채우고, 두 번째 욕망은 경계하며 의존하지 말고, 세 번째 욕망은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뭘까요? 정말 필요한 게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세 번째 욕망,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아닐까요? 더 많은 인정,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부후. 에피쿠로스는 23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근본적인 불안 중 하나,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밤에 잠들기 전 혹은 조용한 순간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언젠가 나도 죽는구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죠. 에피쿠로스는 이 보편적인 두려움이 비논리적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들으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뭔가를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의식과 감각이 있어야죠. 그런데 죽음은 바로 그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좋고 나쁨을 느낄 주체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죽음이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요?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무한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이 당신에게 고통스러웠나요? 아니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 논리를 따르면 죽음은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언젠가 죽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시간이 얼마 없어라는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삶을 급하게 소비하고 있진 않나요? 에피쿠로스는 이 비이성적인 공포를 걷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전한 집중력을 되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피쿠로스 자신이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말년의 요로결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14일 동안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죽기 직전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물이 가득한 욕조에서 포도주 한 잔을 들이켜며 평온하게 이 세상과 작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마지막 순간까지 몸소 실천했던 거죠. 에피쿠로스 철학의 마지막 핵심,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지혜가 행복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우정이다. 생각해보세요.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심지어 지식도 아닌 우정이라니요. 왜 그랬을까요? 에피쿠로스의 학교 정원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혼란에서 벗어나 서로를 지지하며 평온한 삶을 함께 꾸려나가는 친구들의 공동체였죠. 에피쿠로스에게 우정은 단순한 즐거움의 원천을 넘어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을 위한 근본적인 통로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확실한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정치가 불안하고 개인의 삶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안정감은 어디서 올까요? 돈이 많다고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죠. 권력이 있다고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권력은 더 불안정합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신뢰하는 친구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나온다고.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이해하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부나 권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온의 핵심 기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는 제자들이 함께 살며 서로를 돌봤습니다. 함께 소박한 식사를 나누고 밤늦게까지 철학을 토론하고 누가 아프면 함께 간호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원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공동체였던 거죠.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기록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피쿠로스의 친구들은 하나의 도시 국가를 넘어설 정도로 많았으며 모든 제자들은 그의 학문적인 매력에 단단히 붙들렸다. 평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간애가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친구들이 도처에서 그에게로 와서 정원에서 그와 함께 살았다. 다른 철학학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보가 거의 끊어졌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려 60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정이라는 단단한 끈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복의 최우선 조건으로 여기나요? 개인의 성공, 경제적 안정, 낭만적 사랑,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묻습니다. 변하기 쉬운 열정이나 성취에만 의존하면 정말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고 신뢰 가득한 우정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의 가장 단단한 토대라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힘들 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에피쿠로스는 23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덧셈이 아닌 뺄셈의 결과다.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리는 대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현명하게 덜어낼 때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제거하고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걷어내고 우리를 고립시키는 관계들을 정리할 때 행복은 본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필수적인 욕망인가? 아니면 헛된 욕망인가? 나를 진정으로 지지해주는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보세요. 내 삶에서 무엇을 덜어낼 수 있을까? 조금 더 평온을 찾기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끝없는 인정 욕구? 타인과의 비교? 미래에 대한 불안?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쾌락은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서 시작된다고. 소박한 빵 한 조각에 감사할 줄 알고, 고요한 순간을 온전히 느낄 줄 알고, 신뢰하는 친구와 나누는 대화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당신의 삶의 고요한 정원을 가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